여러분 수학 공부 어떻게 하세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세기 이탈리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며 철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다. 이 뜻은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니, 수학 공부는 공식 외우고 유형 문제 많이 풀어서 빨리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싶을 거예요. 수학의 언어? 네, 수학에도 어휘와 문법, 읽기와 쓰기가 있어요. 수학에서의 어휘는 수나 기호, 도형과 연산자들이에요. 연산자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로그, 사인, 코사인, 극한, 미분, 적분 등으로 언어에서 동사와 같은 것들이죠. 수학에서의 문법은 수학적 개념을 담아서 각종 수식과 함수, 방정식, 그래프, 도형, 공간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무조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 위주로 했더니 영어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글쓰기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한 세대를 문법 세대라고 하죠. 완전 비효율적 공부법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학 공부법도 점검해 보아야 해요. 만약 시험 점수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는 공부법이라면 저처럼 문법 세대의 공부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도 수학에서의 읽기와 글쓰기가 안 되는 것처럼요. 아니, 시험 점수 올리는 공부법이 왜 문제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수학 시험 문제들은 문제 풀이를 위한 단서들이 그 지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는 요령만 터득해도 시험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푸는 것도 그 단서들을 빨리 찾아내는 연습, 빨리 식을 세우고 실수 없이 계산하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단서들을 주고 보물찾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수학시험 문제 환경과는 완전 달라요. 일단 단서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현상들 속에 숨겨져 있죠. 끊임없는 관찰과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단서들을 찾아내야 해요. 그 문제 상황에 숨겨져 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고 수식화하는 데는 창의적 발상과 수학적 소양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에서 읽기는 수학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자연이나 문제 상황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글쓰기는 수학적인 난제들을 풀거나 자연이나 문제 상황 관련 수학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또 수학적인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수학 공부가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을까요? 그것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추상적인 성격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의 호기심을 억누르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문제풀이의 틀 안에 나를 가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학이 재미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어려운 과목으로만 취급되어 버렸어요. 비록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 해도 여전히 수학의 읽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수학적 DNA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들에 도전받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질문과 호기심은 나의 다양성을 자극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 씨앗 안에 있는 성장 동력과도 같은 거예요. 수포자로에서의 선택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창의적인 DNA가 나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막을 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수학적 소양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수학 공부에도 원리가 있답니다. 다른 모든 공부와 마찬가지로 원리를 알게 되면 이치를 터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질문도 다르고 대답들도 달라요. 나의 관심과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 나만의 공부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언어로서의 수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수학은 크게 대수학과 기하학 두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수학은 수와 기호와 연산자들로 구성된 수식과 방정식, 함수 등을 사용하여 요소들 간의 대응관계, 상관관계, 비율관계, 대소관계, 논리관계, 관계의 변화 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기하학은 점, 직선, 삼각형, 사각형, 그래프 등의 도형들과 공간들의 위치관계, 연결관계, 형태의 변화, 성질 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대수학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함수 등의 각종 함수들과 다항식, 피타고라스 정리, 비례식, 수열, 급수,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등을 다루어요. 중고등학교 기하학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하학적 증명, 삼각형, 사각형, 원, 삼각뿔, 원뿔, 원기 등 벡터 등의 성질들을 다루어요. 또 대수와 기하를 결합한 중고등학교의 좌표 기하학에서는 도형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등을 다루어요. 여러분, 함수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좌표 기하학은 1600년대에 페르마와 데카르트가 발견한 수학사의 큰 업적으로 대수학적인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기하학적인 문제를 대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대수학과 기하학을 두 축으로 해서 다시 6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학습 단계에 따라 학년별로 계통화해서 구성하고 있어요. 중학교 과정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고등학교 과정은 미적분을 다루는 해석을 하나 더 추가해서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해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학의 기초 과정들을 배우게 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통분, 약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때부터 갑자기 연산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차분히 따라가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 곱셈 공식 등 바로 대수학을 공부하게 되죠. 한자로 된 수학 용어들도 어려운데다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대수학은 우리 각자의 인지 발달 단계와 속도에 따라 더 어렵게 혹은 다소 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개인차가 나타나요. 또 1차 함수와 그래프, 2차 함수와 그래프 등 기하학과 대수학이 결합되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함수와 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개인차가 또 나타나요. 이때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만의 학습 진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 아시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서 은근함과 끈기와 꾸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갔던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얘기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단원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고등학교 때는 특히 어느 단원을 공부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뭔가 기초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의 선수학습을 챙겨서 다시 보충하고 다시 돌아오는 공부법이 필수예요. 무리함수, 유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확률, 조합, 수열, 급수, 무한급수, 도함수, 미적분, 이항정리, 확률 분포 등의 모든 단원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고등학교 과정도 자기만의 속도에 충실하면서 기본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충실히 공부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수학 공부가 어려운 것은 보통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수학 교과 과정이 계통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각 단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 단계의 선수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개인별로 인지 발달 속도와 수학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요. 셋째는 첫째와 둘째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의 어려움인데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해도 안 되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결국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수학은 사실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상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세 가지 원인을 잘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해요.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각 단원마다 새로운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관련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죠. 사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식도 꼭 스스로 유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념 이해를 위한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을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시험 문제만 보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죠. 더구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습지를 풀고 또 중학교 입학하면 개념서, 실전 문제집, 심화 문제집 등을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결국 숫자와 기호에 약한 학생들이나 한때 공부를 놓쳤던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게 되니 동기부여도 안 되고 결국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공부는 습관이에요. 올바른 공부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올바른 수학 공부 습관을 위한 세 가지 비법을 소개할게요. 첫째는 수학의 계통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수학 교과 과정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수학적 개념들을 계통적인 구조로 구성해 놓았어요.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교과서를 같이 준비하세요. 혹시 저학년 때 놓친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저학년 때 배운 교과서와 지금 배우는 교과서 내용을 서로 연계해서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둘째는 나의 학습 속도를 고려해서 나의 진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한 단원이 계통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이해도도 계통별로 달라요. 어떤 친구는 대수를 쉽게 이해하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기하에 강한 면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단원을 떠나지 마세요. 그 단원을 이해하기 위한 선수학습과 심화학습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셋째는 자신감을 갖고 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수학적 DNA가 있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모르는 것에 끝까지 답을 찾으면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일정 분량 또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세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러면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는 나만의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바로 내가 나의 공부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타고난 수학적 DNA가 있어요. 호기심도 다르고 질문도 모두 달라요. 각자의 DNA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궁금한 것은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보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요. 어려운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건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나의 동적 엔진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왜 그럴까? 혹 이런 이유일까? 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혹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예외는 없을까? 식이나 공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나의 직관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발상 능력을 키워줄 거예요. 그것이 수학의 읽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의 연습이에요. 둘째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인물이나 캐릭터들과 나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해줘요. 수나 기호나 공식을 만든 인물의 스토리, 탄생 배경,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또 그것들이 학계에 받아들여지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공격을 받았는지,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수학적 이론들이 동원되었는지, 그때의 수학적 증명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또 수학자들은 어떤 동기로 평생 몸바쳐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는지 등의 스토리 말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에 얽힌 스토리가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그 시대의 교주 같은 존재였죠. 만물의 근원은 수다 라는 신념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를 거느렸어요. 그는 만물을 수로 표현하기 위한 수학적, 미적, 철학적 활동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유리수예요. 그때는 무리수와 실수, 복소수 등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기하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수의 개념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그의 신념을 뿌리채 흔든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바로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의 제곱근의 제곱. 여기서 2의 제곱근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교주와도 같았던 피타고라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초래할 파장이 두려웠어요. 결국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람은 살해를 당했다는 비화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명제단원에서 연역적 증명을 배울 거예요.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 무리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2의 제곱근이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남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바로 무리수의 대폭발과도 같은 사건이었으니까요. 셋째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의 수학 개념들을 각각의 나무라고 한다면 수학의 활용과 쓰임새는 전체 숲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숲에 해당하는 활용성과 쓰임새가 정리된 자료나 책을 찾아보세요. 제가 소개하는 책 중에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 또 숲을 보여주는 책이랍니다. 또 유튜브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만든 채널이 도움이 될까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콘텐츠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철학과 수학, 둘 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한마디 할게요. 예비 수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완전 권장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의와 융합, 소통과 협력, 그리고 공유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인간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 공동체와 집단 지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인식하는 좋은 생각의 재료들을 제공해 주니까요. 다음 질문들은 프랑스의 문이과 공통 대입 철학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인데 여러분들도 잠깐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아름다운 것에 이끌릴까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할까요? 개인의 의식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